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참사를 둘러싸고 누구는 정의와 단죄를 말하고 누구는 회복과 화해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기억과 기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기록되지 않은 이상 진실에 닿을 수 없다. 기억과 기록이 가능할 때만, 그래서 진실이 드러날 때만 합당한 치유와 보상,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 용서와 화해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재난 참사를 기록하는 일은 권력과 구조가 은폐한 재난 참사의 궤적을 드러내는 일이다. 피해자라는 명명 속에 숫자로만 남은 이들의 삶을 우리처럼 울고 웃었던 사람의 이야기로 복원하는 일이다. 또한 동료 시민으로서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곁에 서는 과정이며 반복되는 재난을 멈추기 위한 동시대인으로서의 책임감을 확인하는 자리다. 책 반복된 참사 꺼내온 기억, 대한민국 재난 연대기 재난을 묻다에서 인용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재난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록으로 남겨 다시는 아픈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발걸음의 시작이 되는 귀한 일들이 되어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먼저 실천하는 데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곡으로 정밀아의 다시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별의 눈물 안고 잠이 든 너를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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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는 슬픈 기억 담지 않기를 부디 부디 언젠가 나도 이별을 했었는데 참 슬펐었어. 내일이 없을 듯한 그날 밤에는 비가 한참 오더라. 시간은 많은 것을 잊게 한 걸까? 변하지 않는 것 없는 이 세상을 또 알게 하더니 언제쯤 이런 사랑 다시 올런지 알진 못하지만 구름을 걷는 듯이 차오를 기쁨 다시 사랑 사랑 뚜벅뚜벅
멈춘 곳이 낯설지 않아 추억 서린 이 동네 조금씩 변해가는 풍경을 보니 왠지 서운한 마음 그때는 이곳에도 별이 내리던 우주 지구의 끝 시간은 많은 것을 가져다 주고 깊이 담을 시간 없이 또 많은 것을 가져가더니 언젠간 이런 사랑 다시 올 거야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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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을 걷는 듯이 차오를 기쁨 다시 사랑 사랑 그래 사랑 네. 오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경향신문 2월 6일 기사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년 만에 인정된 국가 책임 강은 김혜리 기자님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9부가 6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판매 과정에서 국가가 유해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명시적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니더라도 헌법상 국가의 국민 보건 보호 의무와 국민의 건강, 생명, 신체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확인된 지 13년 만에 국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항소심 소송은 이어간 그들은 2010에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두 가족이 있다. 이들은 셰프라는 업체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자녀가 숨지거나 가족의 위중한 폐질환을 얻게 됐다며 2014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셰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GH의 유해성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가 흡입 독성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 이 성분을 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는 점, 보존제로 허가를 받은 뒤 다른 용도로 판매됐음에도 규제가 없었던 점 등을 국가의 책임으로 들었다. 2016년 11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국가의 유해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고 유해성을 확인할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은 달랐다.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피해를 일으켰다면 명시적 법령 위반이 아니더라도 위법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해당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놓고 유독물질이 아니다 라고 공표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국가가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안전한 것처럼 알렸고 이것이 시민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불충분한 유해성 심사와 고시 등은 국민의 건강, 생명,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 외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은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간한 조사 보고서가 새롭게 증거로 제출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사참위는 2022년 9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한 조사 보고서에 유해성 심사 등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적시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특조위 조사 자료, 환경부의 공문서 등이 판결에 바뀌는데 중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위자료 산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2015년 11월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생후 1년이 채 안 된 딸을 잃은 김모 씨 부부에게는 이날 위자료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구제급여 조정금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나머지 원고들도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각 300에서 500만 원 선에서 정했다. 원고 대리인은 남성욱 변호사는 특별법상 구제급여 조정금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것이었고 이번 소송의 위자료는 가족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라 성격이 달랐다면서 향후 비슷한 취재의 관련 판결에 줄 영향 등을 우려해 재판부가 소극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 이렇듯 정부의 소극적인 유해성 심사 등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정말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판결도 너무나 소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 재판부는 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여러 재난참사 당사자들이 함께 만든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 우리 함께 개소식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며칠이 지나면 이제 2.18 대구 지하철 참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참사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방송이잖아요. 저희 방송이. 그래서 오늘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에 대해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PD님이신 최혜원 PD님이 대본을 준비하다가 2003년 2월 18일 어떤 신문 기사가 있었는지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속상하셨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사 한 꼭지 읽고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003년 2월 18일 경향신문 기사이고 제목은 대구 지하철 화재 130여 명 사망입니다. 대구 지하철에서 우울증을 전력이 있는 50대 무직자가 18일 객차 내에 불을 질러 오후 10시 현재 52명이 숨지고 156명이 부상을 입은 대참사가 발생했다. 불이 난 두 개 전동차에 430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실종 신고자가 70명에 육박하고 미처 수습되지 않은 시신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 사망자만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53분쯤 대구 중구 남일동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국내에서 반월당역에서 대구역 쪽으로 운행하던 1079호 열차
기관사가 그때 최정환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5호 객차에 50대 남자가 불이 붙은 신호통을 투척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이 전동차가 불이 붙은 지 4분 후에 맞은편으로 도착한 1080호 전동차에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안에 있던 승객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희생자가 크게 늘어났다. 또 불이 난 객차는 물론 옆 전동차까지 전수되면서 피해가 컸다. 이날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에 질식해 이창열 씨 등 52명이 숨지고 156명이 부상을 당했고 대구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김대한 씨를 용의자로 연행,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씨는 뇌졸중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 마비 증세가 오자 지하철에 가서 확 떨어져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신병을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최상열 씨 등 두 전동차 기관사와 대구 중앙로역 영무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화재 안내 방송을 제대로 했는지 대구 지하철공사 사령실 등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등에 관해서도 조사 중이다. 목격자 전용남 씨는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진입, 정차에 문이 열리는 순간 객차 내에 있던 체육복 차림의 50대 남자가 인화성 물질이 든 녹색 플라스틱 우유통을 열어 라이터에 불을 붙인 뒤 객차 안에 던진 뒤 달아났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다른 5량의 객차에 타고 있는 430여 명의 승객과 플랫폼에 대기 중이던 수십여 명의 승객들이 서로 먼저 빠져나오려고 하는 통에 중앙로 역사는 대혼란이 빚어졌다. 이 사고로 대구 지하철의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지하철 출입구에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장시간 배출되면서 한때 대구 도심의 육상 교통까지 마비되었다. 네,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네, 정말 이때 저도 뉴스로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네, 이렇게 큰 화재, 지하철 안에서 이런 화재가 날 줄 상상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서교 인문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전주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저희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방송을 위해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네, 흔쾌히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서교인문사회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활동하는 전주희라고 합니다. 보통 대구 지하철 참사 연구했다고 하면 대구에서 온 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서울에서 있고요. 네. 서울 서교동에 있는 그래서 예. 서교인문사회군요. 인문학과 사회학을 공부하는 곳인데 각자 학교에 있기도 하고 뭐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모여서 출세랑은 거리가 멀고 돈도 안 되는 연구지만 우리가 하고 할 수 있고 네. 좀 사회에 꼭 필요한 연구를 하자라고 해서 연구자들이 모인 단체고요. 네. 그 외에 제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라고 그 노동자 산업재해, 그러니까 노동안전 보건에 대해서 활동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는 그런 거죠. 노동자의 위험이나 안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네. 어쩌다가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까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 같은 연구자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사회에 어떤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바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2020년 4.16 재단 시민안전정책 공모사업으로 2.18 대구 지하철 참사 다시 쓰기,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다시 생각하다
결과 보고서를 쓰셨다고 들었는데 그 글을 왜 쓰시게 되셨는지 또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그러니까 2018년까지만 해도 재난 연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 세월호 참사 있고 네. 나서 구의역 김군 네. 사망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이제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사고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원래 그 전에도 되게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사실 언론에서는 단신으로만 보도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았었고 근데 왜 유독 이 두 개의 사건은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평 안에서 노동자의 위험도 사실 다시 주목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영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그거를 받았던 김미숙 어머니 유가족분이 네. 내 표정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처음 이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기자들이 거의 우르르 이제 유가족한테 달려가서 저희는 처음에 조사위원이 우리한테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됐고 그래서 유가족을 다 집중하면서 그래서 이 유가족이 이 조사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다 이제 담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진상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사회적으로 뭔가 유통되고 그러니까 공유되기 위해서는 이 유가족 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만약 유가족이 거부하는 진상조사 보고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겠구나라고 그렇겠죠. 하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유가족하고 어쨌든 사회운동이나 연구자들이 같이 결합해서 뭔가 기록을 남기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누구 하나만 이게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노동자 위험과 시민의 위험이 왜 이렇게 좀 분절적으로 한쪽은 재난이고 한쪽은 이제는 산업재해인데 각각 따로따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늘 고민이어서 그런 사례들을 쭉 이렇게 자료들을 쭉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하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대구 지하철 참사였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된 자료를 찾으면서 일단은 IMF 위기 이후의 참사라고 하는 점에서 지하철의 어떤 안전 인력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이 있거나 이런 결과가 어떻게 참사로 연결이 됐는지 이런 게 처음엔 궁금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제가 놀랐던 거는 그때가 이제는 뭐 육아 거의 한 18년 1월 지났을 때였는데 당연히 저는 유가족들의 모임이나 대책에 있더라도 해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유가족 희생자 대책위가 있고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거 반대 투쟁을 하면 철거민들은 어쨌든 보상을 받으면 끝나는 것처럼 유가족 분들의 활동도 사실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뭐 명예회복이라든지 진상규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이제 해산하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겠구나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유가족 분들이 아직도 계속 모여 있고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노동 관련된 연구나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에 노동조합이 이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사실 안전 인력 확충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뭐 막고 이걸 위해서 파업을 했었고 이 파업이 77일 동안 88일간 전면 파업이 있었고 이 기록이 아직도 깨지고 있지 않대요. 최장기 파업을 했었고 그 결과 이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한 열 몇 명이 다 해고됐고 이 활동가들이 다 직위 해제가 됐고 수십 명이 그래서 아예 이제 노동조합의 풍지박산이 나는 근데 그렇게까지 싸웠었다라고 하는 것도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 세계 3대 지하철 사고 참사 중에 이게 두 번째 사고거든요. 그렇게 큰 그리고 그 기록이 아직 안 깨졌어요. 2003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나온 사고인데 근데 이제는 원인을 규명하거나 진상조사 보고서가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거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쓸 때 이제는 당시에 그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해고자들이 되게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 잘못해서 사고가 났구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저 1년 넘게 이제 대구 지하철 그 대책이나 이런 거기서 이제 아예 그냥 상주하면서 결합했던 그 해고자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보고서를 쓰겠다고 했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혼자 쓰냐고. 그래서 다른 사람 같이 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못 찾아서 그냥 내가 혼자 써보겠다고. 그러고 나서 했고 유가족분을 시생자 대책위원장 한 분을 만났었는데 그 외에 유가족분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혼날까 봐. 이제 네, 와서 맞아요. 왜 이제 와서 들쑤시고 돌아다니. 그래서 딱 한 번 만났는데 그게 윤석기 희생자 대책위원장님이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한 6시간을 인터뷰를 하고 그 외의 분은 이제 엄두가 안 났죠. 그래서 사실은 쓰게 됐고 쓰고 나서 그때가 이제 1월 달에 거의 마무리하고 2월 달에 마침 2.18 추모제가 있어서 대구에 내려갔는데 내려갔는데 유가족분들이 부르시더라고요. 일로 오라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이제 황명애 사무국장님 딱 부르더니 무슨 생각으로 썼냐. 그래서 딱 쳐다보시는데 그때 막 이렇게 막 식은땀이 막 나고 그래서 막 너무 늦게 써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그 전에는 정말 몰랐었고 근데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알게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는 쓰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말씀 중에 어쨌든 그 진상조사 보고서 기록 이런 것들이 유가족이 인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네네. 그러면 대구 지하철 3사 유가족들은 만족하시던가요? 저는 그게 무슨 생각으로 쓰게 됐냐고 했을 때 혼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는 황명애 사무국장님한테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수건섭이었다는 거예요. 진상조사 보고서. 근데 그게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들 차원에서는 절대 못 쓰고 유가족이나 시민사회에서는 못 쓰고 정부가 써줘야 되는데 정부는 써주지 않았고 당시 이제 대구시에서 대구시 지하철 사고백서라고 나왔었거든요. 782쪽이 엄청 두꺼워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그걸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 사고 원인과 관련된 거는 불과 12쪽. 그나마 이제는 당시에 유가족들하고 이제는 지하철 노동자들하고 시민대책위에서 뭐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제기됐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는 말단 뭐 지하철 노동자들이나 관리직의 문제라는 식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고서를 들고 와서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전주희 선생님이 신청하신 신청곡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아까 봄날이었죠? 4.16 합창단의 봄날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결과 보고서를 쓰시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이나 또 꼭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는 뭐 그러니까 참사가 워낙에 컸었던지라 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왔어요. 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한 40명 가량의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전동차도 다 실제로 막 태워보고 불질러보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게 다 이게 6개의 그러니까 이게 대구 지하철뿐만 아니라 서울 지하철이나 뭐 6개 지하철이나 철도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성분 검사나 이런 거 다 해보고 뭐 그런 것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상적이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일단은 이게 이제 500도가 넘는 이게 5분 만에 다 2개의 전동차가 완전히 전소가 됐거든요. 굉장히 이게 엄청나게 빨랐고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 이제 다 녹아내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하철 노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녹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전동차가 왜 불이 나지?라는 거였대요. 거긴 그러니까 다 철로 된 거고. 우리는 상상 못하잖아요. 네. 그 지하철 노동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불이 났지? 처음에는 불났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 플랫폼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때라서 그 휴지통 안에 철제 휴지통 안에 그냥 담뱃불이 붙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그래서 상상을 못했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러한 좀 자책이나 놀라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국립과 이제 그렇게 불이 빠르게 붙다 보니까 시신이 제대로 남아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람들이 와서 거의 한 달 넘게 이제는 그 참사 현장에 숙소로 머물면서 이제는 이 뼈 조각이나 유류품들을 다 이제는 발굴해서 그걸 DNA 감식을 해서 그래서 희생자 여부를 가르는 과정들이 몇 달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걸 별도의 이례적인 보고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면 그러니까 뼈 조각들이나 머리카락 아니면은 뭐 허리띠에 버클 쇠로 된 아니면 지팡이에 쇠 장식 이런 것들로 다 감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도 안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이제는 여성분들은 뼈가 얇으니까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는 뭐 이렇게 뭐 엄마랑 같이 지하철 탔던 것들 증명해 내면 인정사망, 뭐 간접적으로 사망 증명을 한다거나 뭐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남아 있었는데 그 지팡이 장식, 쇠 장식이 남아 있었는데 마침 그 지팡이를 짚고 있었던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또 이렇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는 이 과정들이 되게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수 직원들도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본인들도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를 남겼는데 그러한 보고서들을 제가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만 모은 데만 6개월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각종 막 의원실 통해서도 뭐 해보고 뭐 정보공개 청구도 해보고 막 이 루트 저 루트 통해서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국가수 보고서에 그 뼈 조각들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밤에 이제는 혼자 그 보고서를 정리를 할 때 그게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 159명의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 그냥 159명이 죽었다라는 걸로만 다가왔었는데 그 뼈 조각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는지 엄청 압박도 많이 받았었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었고 그렇겠네요. 네, 그런 게 있었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사실 이거 보고서를 쓰려고 했을 때 가장 문제의식이었던 거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50대 이제 방화범을 정신 이상자의 소행으로 몰았어요. 근데 사실 정신 이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정신 이상자 아니에요. 그냥 말이 어눌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뇌졸중 그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울증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분이 예천에서 소장농의 자식이었다가 거기서 어렵게 살다가 도시에 와서 막노동을 하고 뭐 리어커 장사를 하고 트럭 장사를 하고 그래서 드디어 자기 택시 이 개인 택시를 마련하는 그래서 중산 측의 문턱에 빡 진입하려고 하는 찰나에 IMF가 닥쳤고 그래서 가정 경제가 굉장히 이제는 문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뇌졸중이나 이제 몸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근데 아무도 날 죽여주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간 건데 근데 그거를 정신 이상자의 소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언론이나 이제는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는 정신 이상자들을 사전에 다 격리시켜야 된다 이런 이게 장애인 혐오까지 이제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된 거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 방화범 자체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감옥에 가서 몇 년 못 살고 돌아가셨거든요. 감옥에서. 그 방화라고 하는 거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사실 그런 서사를 저는 좀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유가족 분들에게 이런 거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는 기관사가 또 이제 10805 기관사 낙마다. 막 그래 처음에는 그 분노가 너무 심해서 맞아요. 대구 지하철 정복만 입고 다니더라도 유가족 분들이 막 다 찢어발기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래서 아예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고 지침이 떨어질 정도로. 근데 당시에 그 대구 지하철 조합원들도 그 6명인가 8명인가 사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거여서 이게 단지 이제는 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노동자의 문제나 정신이상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바로잡아야 됐고 그걸 바로잡아야지만 사실 유가족의 어떤 치유나 회복도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진상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했었던 게 그 당시의 판결문, 수사 기록, 그다음에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런 거를 쭉 분석하면서 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여전히 지금도 정신 이상자의 소행이고 기관사가 마스콘기를 빼고 도주해가지고 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그 서사가 세월호 때도 반복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마스콘키를 빼고 도주한 기관사와 세월호 선장 똑같은 악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이태원 참사에도 반복이 돼요. 용산 서장 악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의 희생양을 만들면서 굉장히 이제는 진상 규명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고 싶었고 다행히 제가 만난 유가족분들은 그 초반에 그런 상태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어느 정도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하고 서로 신뢰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세월을 견뎌내고 계셨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시민회관에 그 분향소에 갔을 때 정말 뭐 멱살잡이 당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가셨대요. 집행부 데리고 멱살잡이를 당하면 당한 대로 그래서 뭐 거기서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귀퉁이에 앉아 있다 오고 계속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족분들도 신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안전 인력이 더 중요하다. 그걸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 것도 저는 좀 불가사의인데 그렇게 위축되는 사회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파업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전보다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거고 그게 유가족들에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파업을 하고 안전 인력을 따내고 막 그리고 거기에 시민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여서 지하철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노동자들과 이제는 공사 같이 하는. 근데 그건 다 받았는데 공사 측에서 결국 시행을 안 했죠. 이 유가족 참여와 노동자 참여를 정말 극렬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대를 하는. 그런 것도 있죠. 노동자와 시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민주를 이루어냈고 안전한 조금이나마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왔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거기 대구 지하철 참사에도 미수습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예, 아직 그러니까 그래서 익명 그 이름을 못 찾고 그 당시 번호로만 한 6구 정도가 번호로만 그렇게 남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59명, 그래서 저는 뼈나 치아 막 이런 걸로 사진으로 보다가 그 이제 보고서를 들고 대구 지하철 그 추모제 때 갔었거든요. 2020년도에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는 희생자 대책위 사무실을 처음 간 거예요. 갔는데 그러니까 한쪽 벽면에 커튼을 쫙 치니까 159개 영정이 쫙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가족분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 내 딸은 여긴데 24살이고 막. 그리고 거기 이제 전재영 사무국장님이 또 계신데, 거기는 이제는 부인과 아이가 한꺼번에 예, 죽었는데 그 맞아. 아이를 안고 죽었는데, 이게 그 칸과 차량 사이에 그 덜 뜨겁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마 거기 사이에 껴서 그런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도 듣고. 참사 직후 현장 보존하지 않고 바로 물청소 해버렸잖아요. 그때도 그런 것을 보면은 너무 속상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시는 정말 이런 억울한 그런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휴, 참 불을 낸 그분도 참 왜 그랬는지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근데 이때 그 공무원들이 물청소 해버린 거죠? 네, 군인들 그랬대요? 동원해서. 그것도 뭐 정부에서 명령이 내려가서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 공사 사장하고 대구시에 제가 없이는 사실 당시 이제 군인들 한 100여 명이 내려가서 물청소를 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거와 관련돼서 소송도 있었지만 다 무죄 판결이 났어요. 서로 이제 책임을. 예.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쓰레기 네네, 더미에서 맞아요. 이제는 뭐 신체 일부 열몇 점 발견한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가서 네네, 맞아요. 저희도 세월호도 맞아 똑같아요. 어떻게 아, 그래요. 예나 지급이나.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그 장면을 그랬다는 거를 제가 알았을 때 저도 되게 좀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하면 산재 현장이 되게 많이 훼손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재 사고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거거든요. 그나마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현장이 금방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사실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산의 속도를 이 죽음 하나로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건이 은폐되면 또 뭐가 되냐면, 그냥 단지 사건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사고는 났으니까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이 원인을 가리기 위해서 피해자가 작업자가 개인의 실수를 잘못. 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김용균도 처음엔 그랬었죠. 김용균 개인의 사망 사고의 잘못. 원인은 김용균이다. 네네. 라고 이제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형 참사로 발생하는데 이게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고, 그때의 논리는 뭐였냐면, 지하철은 멈추면 안 된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된다. 정시 운전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유가족들이 안전이 그때 이제는 불이 엄청 탔으니까 그 중앙로역 자체도 구조가 되게 맞아. 위태로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당시 뉴스 보면은 막 노무현 그때 당선자였거든요. 당선자 신분으로 중앙로역 막 내려가는데 천장이 막 주저앉아요. 근데 그 와중에 막 내려가서 막 조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일이지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곳에 지하철을 계속 운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설로 전거투쟁하고, 그래서 그 교대역에서 그 지금 장애인들이 하듯이 사실 운행 중지하라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가로막다가 끌려 나가기도 하고 그런 싸움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싸웠는데 노동조합에서 뭔가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파업을 우리도 하자 이렇게 결심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게 됐던. 그러니까 있었죠.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죽은 이제 희생된 사람들은 빨리 잊혀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빨리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런 마음들을 그런 나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유가족들은 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더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데 혹시 또 전주희 선생님은 혹시 또 개인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짧게 얘기 한번 들려주실래요? 저는 솔직히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아무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했지만 그냥 막연하게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내가 분노를 했었는지 화가 났었는지. 그 세월호 참사 당시 때도 몇 달 동안은 그냥 사고가 났구나. 예전에도 그런 사고 났었는데 뭐 삼풍백화점이나 뭐 이렇게 하다가 광화문 농성장에서 이제는 뭐 유가족 단식하고 그랬을 때 뭐 폭식투쟁하고 일베들이 네. 혐오 발언하고 그럴 때도 그 일베들이 너무 나쁜 애들이다라고만 생각했지. 그래서 그 유가족의 슬픔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몰랐다가 어느 날 이제 2호선을 타고 쭉 이렇게 가는데 그 단원고의 그 고등학교 교실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언론 보도인지 사진인지. 근데 그 사진을 보자마자 거의 너무 그때 이제 막 터져서 2호선을 한 바퀴 돌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는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참사로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도 사실은 저는 세월호 참사가 없었으면 여전히 저는 그냥 예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가의 부재를 더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다시 지난 재난 참사들 대구 지하철 참사든 산풍이든 모든 참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유가족들 세월호로 인해서 아이를 잃고 나서야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구 지하철 참사가 보였고 또 산풍이 보였고 다른 재난 참사들을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이런 정말 저희 같은 참사들이 저희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도 이 방송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방송 해보니까 어떠세요? 하나 FM 처음으로 선생님 선생님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조금 더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정말 네. 아직까지도 정신병자라고 알고 있었던 것과 또 기관사 1085 기관사만 나쁜 놈이라고 욕했던 그런 걸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언론이 문제예요. 언론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들이. 그럼 앞으로도 계속 다른 재난 참사들에 대해서 연구하실 거죠. 연구를 해주셔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제대로 된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혹시 관심 갖고 있는 참사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일단 우선은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제가 그 사고조사 보고서는 썼지만 네. 그 다음에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는 이 유가족분들이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올해가 21주기거든요. 그러니까 21년 넘게 이제 유가족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모든 유가족이 사실 원치 않게 유가족이 됐지만 자기가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건 본인이 원해서 본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의 활동들이 있었고 운동이 있었지만 그 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들의 운동을 좀 잘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 굉장히 성찰적인 유가족으로 남겨져 있고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사실 굉장히 좀 놀라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0805 기관사를 용서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구의역 김군 5주기 뭐 이런 그러니까 추모식 때 가면 나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영웅이
뭐 영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헌신해서 시민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영웅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노동자로 살다가 일을 하다가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회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한국 사회에서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의 운동을 좀 잘 기록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이 유별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유가족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싶고 지금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법 거부권이 행사돼서 약간 세월호라는 다른 방법으로 사실 원인 조사나 진상 규명이나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과제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사참위를 중심으로 해서 원인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유가족과 시민 사회에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독립적인 사고조사 보고서를 써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고서는 여러 종류가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전부 다 거부권 다 행사하고 또 대통령이라는 직책으로 남용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죄인들을 다 풀어주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진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올해가 세월호 10주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몇몇 유가족분들 만나면 그래도 세월호 참사 아직 진상규명 아직 안 됐고 덜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굉장히 미흡하지만 어떤 재난 참사든 근데 세월호 참사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걸 좀 훨씬 넘어서 버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의 의미 자체가 좀 축소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약간 그래서 대구 지하철 참사나 이전 참사들도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사회적 명예회복이나 치유는 사실 한 가지의 길로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그래도 처벌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죠. 있어서 피해자로서 맨날 네. 억울하고 이제 아프지만 그래도 시민으로서 우리 네.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말씀 또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 저희보다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으로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전달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세월호 10주기잖아요. 그래서 네. 준비 시민위원회 홍보도 좀 같이 해주시고 네, 4.16 합창단 홍보도 전지희 선생님께서 잘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합창단 팬입니다. 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오셨지만 여기 안산이 서울까지 멀어요. 사실 저희도 맨날 2시간씩 2시간씩 왕복 4시간 기본을 길에서 2시간씩 잡고 소비해야 갑니다. 돼요. 네, 먼 길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신청한 신청곡 들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 어제만큼 쌓여진 긴 한숨 소리에 힘겹게 버티는 나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는 긴 하루 끝에
곁에서 쉼없이 흐르는 하루도 날 지나치는 사람들도 태연하게 웃던 어제도 그대 소중했던 추억들이 사라져가도 오늘은 나에게 기대어 봐요. 그대 아파했던 기억들이 떠오른데도 모두 지나가요. 해가 지면 달이 뜨듯이 깊은 내일을 나 기도할게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오랫동안 바래온 지금